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윤규원 교수입니다. 심리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니까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정 구성은 총 2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강에 약 25분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60% 이상은 온라인 출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수료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수강 기간은 한 달 내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필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을 60점 이상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은 모든 강의가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분 내외의 과정인데, 어떤 강의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의는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 강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대략 25분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수업은 학습 목표를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지 이렇게 보실 거고, 두 번째,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자, 본 강의 후에는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 수업 안내는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을 제가 안내해드리면 1강을 마친 후에 2강부터는 2강에서 7강까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과정, 첫 번째 인지행동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고, 2강부터 7강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 인지행동 이론 안에서, 그리고 8강부터 16강은 인지주의가 무엇인지, 인지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 인지하고 행동을 합치면 인지행동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강에서 24강까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의 실제를 한번 접해보는 시간을 또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사의 자세와 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총 25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학습 목표.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1강은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인지행동 치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을 정도, 단답형으로요. 그렇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우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가 다른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정의, 그리고 장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자, 첫 번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행동치료와 인지치료의 통합적 정신치료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론 벡이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왜 유명한 학자냐면, 벡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심리 도구가 있어요. 심리 검사 도구죠. 우울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BDI. 불안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BAI. 이걸 이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우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인지치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따님으로 넘어져서 그분도 이제 이쪽
계통의 학자인데 인지행동치료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요즘은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인지치료에서 출발한 인지치료 계통의 학자들도, 그러니까 인지주의 학자들도 요즘은 인지행동치료로 가고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는 크게 행동주의가 있고 인지주의가 있어요. 출발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합쳐져서 인지행동치료. 자, 이렇게 됐는데, 이쪽 계통의 학자들은 자기들 행동치료가 지금 현재 인지행동치료다라고 또 얘기하고요. 이쪽 계통의 학자들은 자기들 인지치료가 이쪽 계통의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신분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심리학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학 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정신분석하고 인지행동치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어떤 심리 상담 이론을 우리가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의 원인. 그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 상담 이론을 보시더라도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모든 심리 상담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문제 원인을 뭐로 보느냐? 욕구를 너무 억압해서 생긴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계속 꾹꾹 참고 마음속에 눌러놓으면 그 욕구가 무의식에 억압이 되고 나도 원치 않는 순간에 그게 불쑥불쑥 튀어올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치료하는 방법은 무의식에 있는 상징을 해석해서, 예를 들면 꿈을 꿨어요. 꿈에 막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 근데 그 나타난 꿈의 내용을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데서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건 어떤 욕구의 분출이다. 상징적인 분출이다. 라고 해석하고 직면시켜주면 해결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그림 검사를 해서 그림 검사의 어떤 무의식적 측면들을, 투사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치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인지행동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치료적 입장의 인지행동에서는 잘못된 학습이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 행동, 잘 못 배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는 거고, 인지 쪽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인지가 바로 사고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적인 어떤 기능, 그걸 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부적응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행동 수정을 하면 됩니다. 왜곡된 사고는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배운다거나 신념을 새로 배우고, 아,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지,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행동이 다른 심리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의 이론적인 배경.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행동, 그리고 인지 쪽에서 어떤 이론들이 지금 모여서 인지행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느냐를 살펴보면
행동치료 이론에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파블로프, 왓슨, 손다이크, 스키너, 반두라. 이 5가지 이론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공부해 놓으시면 행동치료에 대해서는 누구가 어디에서 물어보든지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애견 관련 프로그램들, 애견 교육, 행동치료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나요? 그러한 행동치료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우리가 지금 배울 이 행동치료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래 하느냐? 여기에 있는 행동치료학자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실험을 했을까요? 동물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실험하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동물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 쪽의 이론은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임지심리학입니다. 그리고 학자의 어떤 이론을 살펴본다면 앨리스라는 분의 합리적 정서 이론, 그리고 백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인지행동 치료 이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각각의 이론들을 하나하나씩 하나의 새로운 챕터로 해서 장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밑에 있는 인지 이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커리큘럼 얘기해 드렸듯이 이걸 초반부에 다 살펴볼 거고, 인지 심리학적인 내용도 중반부에, 이 부분은 후반부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아울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분석에서 치료하는 대상, 그리고 인지행동에서 치료하는 대상,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에서는요, 주로 이런 분들, 제가 여기서 정신증, 신경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이냐? 우울, 불안, 강박, 이런 여러 가지 정신장애 중에서 조현병은 정신증에 해당합니다. 우울은 신경증에 해당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하면 신경증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 요즘 우울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굉장히 불안해. 공황장애인 분들도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조현병, 옛날 이제 표현으로는 정신분열증이죠. 그분들은 자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세, 정신장애는 정신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장애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장애, 분노 조절, PTSD, 스트레스,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고, 신체화 장애. 신체화 장애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내 몸에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이란, 예를 들면 어떤 통증이 있어요. 두통 병원에 가니까 MRI 찍어도 머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두통이 있어. 그건 이런 정신장애, 감정장애가 신체화되어서 나타난 거죠. 이런 장애라든지 가족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인지행동 치료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동, 습관 문제 있죠. 내가 어떤 습관을 좀 고쳐야 된다.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까지 인지행동 치료가 이렇게 다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심리치료의 사실은 가장 큰 대세의 흐름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현재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아마 학위를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로 학위를 따신 분들일 거고, 그리고 지금 심리상담 클리닉, 많은 심리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상담하는 방식이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인간 중심 뭐 치료, 뭐 정신분석 치료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주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에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치료 방법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치료 방법들을 다 아울러서 좋은 기법들은 같이 적용해가지고 접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계에서 심리학계, 뭐 상담학계, 심리치료학계에서 가장 대세가 바로 인지행동 치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다 마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분야의 어떤 전체 대세 주류 흐름을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성장하는 치료사,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세대는 무엇이냐? 1세대는 행동치료. 그게 바로 1세대예요. 뒤에 뭐 안 붙이고 그냥 행동치료예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이 파블로프 개 실험 있죠. 개한테 음식물을 주면서 종소리를 흔들어 줄 때 침을 흘리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종만 흔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행동치료 이론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동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1세대 행동치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지주의. 인지주의, 여기는 행동주의고요. 인지주의 입장에서 치료하는 인지행동치료. 앞에 인지자가 붙었죠. 인지행동치료. 여기서 C라는 게 인지입니다. 이렇게 인지적인 이런 뜻입니다. TION은 cognition 하면 이건 인지고요. 인지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C가 붙은 게 바로 인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RBT, CBT인데 얼마 전에 뭐 좋은 소식은 들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심리치료가 의료보험이 될까요? 우리 요즘 국민건강보험.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CBT, 인지행동치료를 의료보험을 적용해 준대요. 심리치료예요. 근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령,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나요? 치료라는 말을 사실 공식적으로 쓰려 그러면 의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만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양한 심리상담센터에서 CBT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심리치료사들이 이제 지금 뭐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치료에 대해서 훨씬 더 받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뭐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건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뭐 또 서로 조율이 잘 되어서 원만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로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심리치료 가지고 내가 상담받으러 가는데 그걸 가지고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해 준다.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자격 요건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료가 굉장히 좀 훨씬 더 확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3세대 치료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새로 나온 여러 가지 기법들 가지고 하는
ACT, DBT, MBCT 이제 용어가 이렇게 좀 어렵게 붙었는데 요즘은 3세대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훨씬 더 이렇게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 배우실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걸 다 배우실 거니까요. 그래서 행동치료에 대해서도 다 배우실 거고, 인지행동치료, REBT, CBT에 대해서 배울 거고, 3세대 ACT, DBT, MBCT도 다 하나의 별도의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3세도 지금 하고 있지만 3세대 인지행동치료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행동치료는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 흡수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CBT를 그냥 일반적으로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BT, 인지행동치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어떤 증상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죠? 우울증. 예전의 심리학자들은 전부 어떤 학자였을까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정, 반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죠? 합. 또 이렇게 해서 합되는 거에 또 반이 나오고 이게 또 정이 돼서 이렇게 또 합이 되고 이렇게 모든 사회의 기술이라든가 이론들이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아론 백이라는 분도 정신분석을 공부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우울증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가설을 세웠느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우울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도 욕구잖아요. 표출하지 못하고 내 무의식에 억누르다 보니까 외현적으로 우울해졌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인지 실험을 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의 꿈, 일반인의 꿈, 정신분석에서는 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꿈 내용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적대감, 분노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우울증 환자들이 박탈이나 상실에 대한 꿈을 훨씬 더 많이 꾸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설이 나오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분석으로는 우울증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이라는 학자가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 바로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사한 생각이 대부분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부분 부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역시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안 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인지 수정, 인지 재구조화를 해주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CBT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울제, 항우울제 약을 먹었을 때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출발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지 개념화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수학 공식처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동적 반응을 보이고 어떤 감정으로 표현될까. 그래서 명확하죠. 모호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딱 개념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동적 사고가 당신은 어떤 것이냐? 아, 요거 수정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적극적 책임입니다. 환자가. 내담자죠. 내담자. 그래서 치료사와 내담자의 어떤 적극적인 동맹관계, 그 치료적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치료를 하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구조화라고 그런 거예요. 딱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치료사가 내담자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교육적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내담자가 배우죠. 배우면 이제 치료사한테 오지 않아도 혼자서도 자가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겠죠. 내담자 입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같이 계속 열심히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은 장점들을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요. 내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심리치료란 무엇인가? 행동치료, 인지치료의 통합이다.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중심적, 행동지향적 심리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2강은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그래서 행동치료 이론을 다음 강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